엄마, 오후에 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 노인과 희덕거리고 있었죠? 제가 멀리서 다 봤어요. 나이 70에 그렇게 해프게 굴면 동네 창피한 줄도 몰라요? 저녁 식탁 위에서 며느리 서연이 갑자기 싸늘하게 비웃었다.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이 말하는 노인은 오랜 이웃이 할아버지였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실버타운이 좋은지 물어보기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을 뿐이었다. 내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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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내 친아들이 그렇게 연달아 10대의 따귀를 때렸다. 내 이름은 김영숙, 올해 70세다. 마지막 매콤달콤한 갈비찜한 그릇을 식탁에 올리는 순간에도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내 눈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나도 모르게 소매로 눈가를 닦았다. 나이가 드니 눈이 예전 같지 않아 늘 눈물이 많아진다. 엄마, 이 음식은 왜 또 이렇게 기름져요? 우리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서연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입부터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짜증으로 가득했고 식탁 위에 붉은 기름이 도는 몇 가지 반찬을 훑어보며 말투에는 온통 혐오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서둘러 설명했다. 서연아, 이 갈비찜은 깊이 익혀야 맛이 배고 기름기도 좀 있어야 고소하잖니. 너 요즘 일하느라 바쁘니 몸보신도 해야지. 몸보신이 아니라 살찌워 죽이려고 하겠죠. 서연은 콧방귀를 뀌며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식탁에 내던졌다. 엄마는 늙으니까 돈 쓰는 걸 좋아하나 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사다니. 집이 은행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매일 여왕마님 행세라도 하고 싶어요? 내 얼굴은 조금 굳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억누르고 있던 지난날의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몇 년 전 나는 아끼고 아껴 과일을 조금 샀는데 서연은 하루라도 돈 안 쓰면 손에 가시가 돋나 봐요. 그렇게 비싼 체리를 누가 먹는다고 사요? 라고 말했다. 재작년 겨울에는 나를 위해 따뜻한 누빔 외투를 하면 내가 촌스럽다며 굳이 자기가 버린 낡은 외투를 입으라고 낡은 외투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녀는 내가 촌스럽다며 굳이 자기가 버린 낡은 외투를 입으라고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돌봐요? 라며 나를 탓했다. 그때마다 나는 참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한 식구인데 말다툼 몇 번 피하면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내가 참을수록 그녀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됐어. 밥이나 먹자. 민주는 상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밥만 퍼먹을 뿐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 내 마음은 아주 조금 싸늘해졌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서연이 나를 곤란하게 할 때마다 그는 침묵하거나 아무 일 없는 척했다. 내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결국 노후를 그들에게 의지해야 했으니 관계를 망칠 수는 없었다. 엄마, 오후에 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 노인과 희덕거리고 있었죠? 제가 멀리서 다 봤어요. 서연이 갑자기 싸늘하게 비웃었다.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노인? 이웃집이 할아버지 말씀이니? 그분이 나에게 어떤 실버타운이 좋은지 물어보기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을 뿐이야. 서연은 길게 소리를 내며 비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귀에 거슬렸다. 나이 70에 그렇게 해프게 굴면 동네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 할아버지는 거의 80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분하고 히덕거리면 남들이 뭐라고 안 하겠어요? 이 한마디는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얼굴은 새빨개졌다. 손가락으로 식탁볼을 꽉 움켜쥐었다. 간신히 참아냈지만 서연아,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말하려 했다. 나는 아들이 나를 변호해 주기를 바랐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렸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엄마, 정말 창피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짝. 매서운 딱이 한 대가 내 얼굴을 강타했다. 뜨거운 통증이 얼굴 전체로 퍼져나갔다. 내 귀는 순간 윙윙거림에 울렸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아직도 말대꾸를 해? 민주는 이를 악물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얼굴을 감싸 쥐었고 눈물이 제멋대로 왈칵 쏟아져 나왔다. 내가 힘들게 키운 이 아들이 온 가족 앞에서 나를 때리다니. 잘 때렸다. 서연은 손뼉을 치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천하의 시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혼나야지. 늙은 할머니가 규율도 안 지키고 자기가 아직 젊은 줄 아나 봐. 두 번째 따귀가 연달아 떨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의자에 부딪혔고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나는 이미 몇 대를 맞았는지 셀 수 없었다. 한 대 한 대가 나를 심연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 서연은 옆에서 부추겼다. 민준 씨, 엄마 좀 봐요. 늙을수록 염치도 없어지고 우리 집 망신만 시키고 있어요. 만약 정말 민준 씨를 생각했다면 진작에 집 명의를 우리한테 넘겨줬을 거예요.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일부러 우리를 비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민주는 포효하며 또 한 번 따귀를 날렸다. 내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눈앞은 아찔하게 흐려졌다. 바닥에 쓰러질 때는 이미 휘청거리고 있었다. 눈물과 피가 뒤섞여 턱을 타고 식탁 위로 떨어졌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민주는 대문을 가리키며 소리 지었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의기양양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빨리 나가요, 할머니. 여기서 눈에 거슬리지 말고. 나는 멍하니 몸을 돌려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았다. 눈앞에 불빛이 눈을 찌르는 듯했고 귀는 윙윙거렸으며 다리는 힘이 풀렸다. 한 발짝 문 밖으로 나섰고 등 뒤에서는 식탁 위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입안에서는 짠 피맛이 났고 가슴은 답답하여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의 세상은 점점 흐려져 검은 어둠으로 변해갔다. 결국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문 밖의 바람은 칼날처럼 내 얼굴을 스쳤다. 가을 낙엽이 이미 차가워졌는데도 내 몸은 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으로 벽을 짚었다. 눈앞의 세상은 아찔하게 흐려졌다. 귓가에는 아직도 아들의 포효가 맴돌았다. 나가! 그 소리는 망치처럼 내 심장을 연달아 내리쳤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했었지만 발은 천근만근 무거운 쇠가 달린 듯했다. 몸이 갑자기 휘청하더니 나는 아파트 단지 돌바닥에 쓰러졌다. 돌멩이가 허리를 세게 때렸지만 그 작은 통증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아이고, 저거 박신의 할머니 아니야.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 아들내미가 방금 때렸나 보던데? 나 소리 다 들었어. 정말 너무한다. 친엄마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러나. 이웃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을 뜨려 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그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멀어지고 흐릿해지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내 머릿속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몇 년 전 손자가 공부하느라 힘들까봐 과일을 사들고 집에 가던 내 모습을 보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싸늘하게 비웃었다. 아휴, 이렇게 통이 커요? 체리 한 근에 얼마 하는 줄은 알아요. 마음은 이미 싸늘해졌다. 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싸늘해졌다. 애가 좋아하잖아. 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이벽은.
그 순간 내 손에 들린 과일은 뜨거워요. 낭비벽은. 그 과일은 결국 손자 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냉장고 구석에 버려져 천천히 썩어갔다. 또 다른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아 하얀색 누빔 외투를 만들고 있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하며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딱 한 번 입고 나갔을 뿐인데 서연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 그 옷 입고 나가지 마요. 촌스럽고 지저분해 보여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남들은 우리 집 부자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제가 이웃들 앞에서 뭐가 돼 입고 다니면 나는 그 누빔 외투를 조용히 장롱 속에 넣어두고 다시는 감히 입지 못했다. 한 번은 손자가 장난을 치다가 숙제를 하지 않아 서연은 화가 나서 펄쩍 뛰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나를 향해 소리쳤다. 다 엄마가 애를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버릇도 없고 그저 애만 싸고 돌 줄 알지. 내 마음은 억울함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들은 옆에서 침묵하며 TV를 보는 척할 뿐 마치 모든 일이 양굴었다. 내 몸은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지만 기억은 계속해서 솟아올랐다. 어느 겨울 나는 고열에 시달려 온몸이 뜨거웠고 어지러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나는 서연아, 물 한 잔만 줘. 라고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내밀어 쓱 보더니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저 억지로다. 무슨 꾀변이에요. 하루 종일 게으름이나 피우고 직접 가서 마셔요. 그저만 내 마음은 정말로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더욱 가슴 시린 일은 부엌에서 일어났다. 그날 나는 채소를 썰다가 미끄러져 몸 전체가 바닥에 세게 넘어졌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는 신음하며 거실을 향해 민준아 라고 불렀다. 그는 소파에서 고개를 들어 쓱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맨날 조심성이 없어요? 저 지금 바빠요. 말을 마친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계속 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얼음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다. 아, 내 존재는 그들의 눈에 그져진 것 같았다. 기억들이 뒤엉키고 방금 맞은 열대의 따기와 섞였다. 내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지는 것을 들었다. 가슴은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 답답했다. 빨리 구급차 불러. 할머니가 위험해. 이웃의 외침이 마지막으로 내 귓가에 울려 퍼졌고 이내 완전히 어둠이 나를 덮쳤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온통 새하얀 불빛이었다. 나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손등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다. 머리 위에는 식염수 팩이 매달려 있었고 차가운 약물이 똑똑 덜어지고 있었다. 몸을 움직이자 온몸이 너무 아팠다. 마치 차에 치인 듯했다. 어머님, 깨셨네요. 움직이지 마세요. 혈압이 높으셔서 하마터면 쓰러지실 뻔했어요. 젊은 간호사가 허리를 굽히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건조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몰래 한숨을 쉬었다. 아직 죽지 않았구나. 간호사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나갔다. 문 밖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가. 나는 고개를 돌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최지혜, 내 젊은 시절 오랜 친구였다. 이제 그녀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내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 이웃이 전화해서 말해줬는데도 믿기지 않았어. 너무 오래 참았어. 영수가. 내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목에서는 겨우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지혜야, 난 평생을 억울하게 살았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끊을 때가 됐어. 더는 참지 마.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수년간의 인내와 굴욕,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뭔가 풀리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병실은 고요했다.
오직 식염수 팩에서 약물이 똑, 똑, 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마치 너는 아직 살아있다고 상기시키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손등에 꽂힌 주사바늘이 옥신거렸다. 천장의 불빛은 눈부시게 하였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피어났다. 사람은 말이다. 아들에게 열대의 따기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면 그 아픔은 살과 피의 고통이 아니다. 심장이 완전히 꿰뚫리는 고통이지. 나는 울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미 눈물이 말라버렸다. 남은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냉정함뿐이었다. 지혜는 침대 옆에 앉아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깨어난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영수가, 너 더는 참으면 안 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목이 너무 말라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지혜야, 너 3년 전에 내가 찾아갔던 거 기억하니?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기억하지.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3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해 나는 막 은퇴했고 평생 모은 돈과 그 낡은 아파트는 내 전 재산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입으로는 늘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늘 내 손에 들린 열쇠와 통장을 줬고 있었다. 민주는 겉으로는 효자인 척했지만 입만 열면 늘 엄마 돈 좀 빌려줄 거잖아요. 어차피 다 나한테 물려줄 거잖아요. 라고 했다. 나는 그들이 언젠가 아파트를 노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아파트를 노릴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동창회에서 나는 지혜에게 내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이미 은퇴한 변호사였고 내 속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영수가 말로만 해서는 안 돼. 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해. 너는 아파트와 예금을 노후 신탁에 맡길 수 있어. 그러면 네가 늙어서 입원하거나 노후를 보낼 때 필요한 돈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을 거야.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을 거야.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처음으로 등불이 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쓰러지더라도 그들이 마음대로 아파트를 팔거나 내 저축을 탕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돈은 오직 내 요구대로 나의 노후와 의료비로만 사용될 다였다. 그때 나는 어쩌면 영원히 쓸 일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날이 정말로 올 줄은 몰랐다. 나는 눈을 뜨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응시했다. 갑자기 그것이 열쇠처럼 느껴졌다. 지혜야, 휴대폰 좀 줘. 내 목소리는 뜻밖의 차분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주사바늘 때문에 손가락이 조금 무거웠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연락처를 눌렀다. 그 번호는 3년간 저장해 두었지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온화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김영숙입니다. 전 약속대로 신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졌다. 지혜는 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눈빛을 보였다. 영수가, 너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여자가 70까지 살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집에서 쫓겨나는 날을 기다려야 하니. 나는 평생을 살면서 무슨 고생을 안 해봤겠니. 그저 남들의 계산 속에 죽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이 말을 할 때 나는 갑자기 방금 전의 어둠, 사연의 싸늘한 비웃음, 민준의 포효, 그리고 그 열대의 따기가 떠올랐다. 내 마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간호사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젊은 아가씨들은 아마도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활성화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 간호사가 멀리 사라지자 복도에서 그녀가 나지막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낡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전화 너머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에게도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곧 공증사무소와 신탁기관에 연락해서 네가 예전에 맡긴 권한을 활성화시킬 거야. 영수가 걱정 마. 네 아파트와 예금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을 거야. 나는 베개에 기대어 그녀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3년 전에 나는 어쩌면 이런 날이 올 것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 식염수, 택의 약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내렸다. 나는 그것을 응시했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다. 그래, 나는 평생을 참았고 평생을 억울하게 살았다.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어 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었다. 결혼 후에는 가정을 위해 몸을 바쳤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열대의 딱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숨겨둔 패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3년 전 내가 정에 눈멀지 않았다는 것에, 내가 한수 남겨두었다는 것에. 지혜는 전화를 끊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다 잘 처리됐어, 영수가. 너는 그저 몸이나 잘 추스르면 돼. 이제부터는 그들이 알아서 발동동 구를 거야.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병실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고 하였다. 창밖은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식염수 팩에서 떨어지는 약물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고요를 깨뜨렸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방금 지혜가 가져다 준 서류 사본을 쥐고 있었다. 종이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글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 변호사 서한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박민준의 집에도 함께 전달되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밤 이서연은 소파에 앉아 얼굴에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한다. 그녀는 공책을 들고 무언가를 끄적이며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이 아파트 새로 리모델링하는 게 어때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꾸면 훨씬 근사하고 나중에 친척들이나 친구들 오면 다들 부러워 죽을걸요.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 리모델링 할 돈이 어디 있어? 바보 아니야? 서연은 그를 째려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언젠가 우리한테 아파트를 넘겨줄 거잖아. 아무리 입이 거칠어도 몇 년 지나면 버티지 못하고 결국 우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때 명의 이전 받아서 대출받아 리모델링하면 늦지 않아. 여기까지 말하며 그녀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늙은 할머니가 감히 나랑 맞서 싸우려고? 그 할머니한테 무슨 돈이 있어? 아파트는 결국 내 손 안에 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도 아마 이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저 효자라는 체면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 못했을 뿐. 그런데 바로 이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서연은 아무렇게나 문을 열었고 양복을 입은 택배기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박민준 씨 택배입니다. 받아주세요.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대충 뜯었다. 몇 줄을 훑어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왜 그래? 서연이 다가왔다. 민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건조했다. 변호사 서한이야. 변호사?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에게서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종이에는 명백하게 쓰여 있었다. 김영숙 여사는 3년 전 노후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 및 예금은 신탁기관에서 대리 관리합니다. 어떠한 제3자도 허가 없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 담보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개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무효로 간주됩니다.
말미에는 정식 법률사무소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순간 거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졌다. 이럴 리 없어. 서연은 벌떡 일어섰고 얼굴은 새빨개졌다. 언제 이런 걸 한 거야? 그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줄 알아? 분명 가짜일 거야. 민주는 침묵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변호사 서한에 적힌 차가운 법률 조항 하나하나가 따귀를 때리는 것 같았다. 민준 씨,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당신은 그 할머니 아들 아니야? 어떻게 자기 엄마 아파트 하나도 제대로 못해? 당신이 무슨 남자야? 민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털썩 일어서서 탁자 위에 맥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3개 내던졌다. 병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고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다. 내가 그 할머니가 이런 수를 쓸 줄 어떻게 알았어? 그는 포효하며 가슴을 격렬하게 들썩였다. 하지만 이 말을 마친 후 그는 마치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았고 손가락은 무력하게 늘어졌다. 서연은 싸늘하게 비웃으며 팔짱을 끼웠다. 내가 진작에 당신은 쓸모없다고 말했지? 평소에는 나한테만 화내더니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패물이잖아. 닥쳐. 민주는 눈이 충혈된 채 소리치려 했지만 목에서는 힘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몇 번 움직이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집안에는 차가운 불빛 아래 반짝이는 깨진 유리 조각들만이 있었다. 이 모든 일은 다음 날 바로 내 귀에 들어왔다. 최지혜가 서류 사본을 들고 나에게 읽어줄 때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 어젯밤에 엄청 싸웠겠지?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영수가 너 정말 상견지명이 있었어. 3년 전에 이런 수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지금쯤 너 정말 비참했을 거야. 나는 베개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눈앞에 서연이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이고 그녀의 비명과 욕설이 들리는 듯했다. 그래, 그녀는 늘 자기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지. 나를 끊임없이 도발하고 닦아내리고 모욕했어. 하지만 그녀는 내가 이 늙은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야. 식염수 팩의 약물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병이 비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새 팩으로 교체했다. 나는 눈을 들어 새하얀 병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이 갑자기 너무나도 가벼워졌다. 아파트는 내 평생의 피와 땀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기도 했다. 그들이 나를 사연 취급하지 않는다면 내게서 단 한 푼의 이득도 얻을 생각은 말아야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식은 온 가족에게 퍼졌다. 그날 아침 일찍 나는 간호사가 가져다 준 약을 마시자마자 침대 옆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하는 것을 들었다. 간호사가 가져다 주기에 보니 가족 단체 채팅방이 미친 듯이 알림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친척들, 이모, 고모, 사촌 형제자매들, 평소에는 1년에 몇 마디도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은 시장통처럼 시끄러웠다. 아이고, 영숙이 형님 벌써 아파트를 신탁에 맡겨놨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할머니가 정말 멀리 내다보셨네. 이제 큰일 났네. 민준이랑 서연이 부부는 물거품만 잡은 격이네. 하하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 며느리가 평소에 그렇게 사나운데 시어머니가 속으로 다 알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 나는 그 문고들을 응시하며 만감이 교차했다. 인간의 냉정함과 따뜻함이 이 순간 모두 드러났다. 누군가는 또 채팅방에서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숙이 형님 젊을 때는 월급 카드도 며느리한테 다 맡기고 자기 약 살 돈도 손 벌려야 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때 허리 다쳐서 진통제 사야 하는데도 서연이한테 말해야 했는데 서연이가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비싼 약은 사지 마세요. 싼 거 먹어도 돼요. 라고 했잖아. 아이고, 그동안 형님이 당한 서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나는 이 글자들을 보며 눈가가 시큰거렸다. 아, 다들 알고 있었구나. 다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었어. 하지만 그때 나는 그저 참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채팅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준이 그 자식 정말 불효자식이네. 친엄마가 평생 아끼고 아껴 키웠는데 감히 친엄마를 때려? 이건 정말 짐승만도 못해. 그래도 영숙이 형님이 선견지명에 있었지. 진작에 그 부부 속셈을 꿰뚫어 본 거야. 내 마음이 철렁했다. 눈물이 또다시 쏟아질 뻔했다. 아, 다들 알고 있었구나. 다만 아무도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을 뿐이었어. 이제야 일이 커지자 그들은 비로소 민준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지혜에게 들으니 민준은 이 소식들을 보고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한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채팅방에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답했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채팅방은 계속해서 알림으로 도배되었다. 집안일이라니, 때리는 것도 집안일이냐? 그런 사람은 자식도 끊겨야 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지. 형님이 평생 참다가 드디어 깨달은 거야. 박민주는 화가 나서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고 애정은 그 자리에서 깨졌다. 하지만 더욱 망신스러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 듣자 하니 그 며칠 동안 그는 발을 동동 굴렸다고 한다. 아파트는 물 건너갔고 돈도 손에 넣을 수 없었으며 빚까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작은아버지, 저 지금 급해서 그런데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2달 안에 갚을게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아, 돈 빌리는 건 다른 사람한테 알아봐라. 나도 이 나이에 내 노후 자금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네 엄마 아파트는 벌써 신탁에 맡겼다며? 네가 돈을 갚으려면 뭘로 갚을 건데? 작은아버지, 제가 조카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주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한마디로 그 얘기를 막아버렸다. 네가 네 엄마를 때릴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냐? 네 엄마가 네 친엄마 아니니? 네가 감히 손을 대는데 나 같은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나 찾지 마. 전화는 끊어졌고 민주는 혼자 집에서 떨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지혜가 웃는 얼굴로 나에게 전해주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채팅방 대화를 읽어주기까지 했다. 봐봐, 네 친척들 말이야. 하나같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뀌잖아. 평소에는 누가 너한테서 뭔가 얻어낼 생각만 했겠니. 이제 네가 한 수 남겨둔 걸 보니 다들 바로 등을 돌리는군. 나는 침대에 기대어 조용히 들었다. 마음속은 점점 차가워졌다. 나는 갑자기 평생 동안 정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 거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아직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모두 웃는 얼굴로 대하지만 일단 네가 네 것을 지키면 그들은 즉시 태도를 바꿔 너를 곤경에 빠뜨린다. 영수가 너 슬퍼? 지혜가 물었다.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처음에는 슬펐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해방감을 느껴.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제야 인정을 깨달았어. 이 말을 마치자 내 가슴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내 혈압을 쟀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고 눈빛에는 약간의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웃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래, 친척들의 입은 내가 막을 수 없고 아들의 양심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것을 꽉 쥐고 더 이상 그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야. 나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식염수 폐기약물이 한 방울에 한 방울에 한 방울에 한 방울에 한 방울이.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웃음기가 돌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새로운 소식이 내 귀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영수가 재미있는 이야기 좀 들어볼래?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을 내밀었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무슨 이야기?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이가 요즘 민줄 씨한테 완전히 등을 돌렸어. 변호사 서한이 도착한 이후로 아파트와 돈은 물 건너갔고 이서연의 얼굴은 나날이 찌푸려졌다고 한다. 듣자 하니 그녀는 밤에 더 이상 민준과 한 침대에서 자지 않고 아예 이불을 들고 손님방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부엌도 썰렁해졌다. 그녀는 밥을 하지 않고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켰고 심지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여주지 않았다. 엄마가 노후 자금으로 돈을 잔뜩 남겨놨다는데 그럼 엄마한테 가서 밥이나 먹지 그래. 이서연은 비아냥거렸다.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차가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내가 수년간 삼시세끼를 챙겨주며 혹시라도 배고플까 노심초사했던 것을 기억이나 할까. 이제 상황이 역전되자 그녀는 먼저 등을 돌리고 모르는 척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서연이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울었다는 것이다. 엄마, 저 정말 팔자가 기구하지 않아요? 제가 박씨 집안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온것 서러움을 다 겪고 겨우 아파트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시어머니가 진작부터 다 계산해 놓고 아파트를 신탁에 맡겨버렸어요. 저를 잘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들이랑 질질 끌지 말고 진작에 다른 길을 찾는 게 상책이야. 여기까지 말하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내 귀에는 마치 칼로 쇠를 긁는 소리처럼 들렸고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어느 날 밤 부부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났다. 민준 씨,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요.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끼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야? 이혼.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파트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된 직업도 없잖아. 내가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무슨 희망이 있어? 나보고 당신이랑 같이 굶어 죽으라는 거야? 민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십몇 년을 같이 살았잖아. 아들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서연은 그의 말을 끊으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십몇 년. 십몇 년 동안 내가 뭘 바랐겠어? 아파트랑 돈 아니었어? 아파트랑 돈 아니었어? 그런데 당신 엄마가 모든 걸 막아버렸잖아. 당신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민준 씨, 당신은 그냥 폐물이야. 말을 마친 그녀는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다. 순식간에 옷을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고 지퍼를 올리자 바퀴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차가운 이별곡처럼 울렸다. 민주는 달려들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뿌리쳤다. 만지지 마.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집안에는 민준 혼자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나중에 지혜가 나에게 조금씩 말해준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마음에 못을 박는 것 같았다. 서연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통쾌함인가, 서글픔인가, 아니면 해방감인가. 아마도 모두였을 것이다. 박민주는 어땠대? 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통곡했대. 식탁 위에 깨진 술병은 치우지 않았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가득했어. 그는 목이 쉬도록 울었고
이웃들도 다 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위로하지 않았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입술로 이 몇 마디를 반복하며 아이처럼 울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후회를 파는 곳이 없지. 여기까지 듣자 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나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수년간 나는 그들이 언젠가 후회할 날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던가.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철저하게 올 줄은 몰랐어. 사람이란 정말 이상하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잃고 나면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멀리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문득 내 마음속에서 여유로움이 피어났다. 그들의 결혼은 무너졌고 그들의 삶은 엉망이 되었어. 그런데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는 나의 숨겨둔 패를 쥐고 있어. 이 생각을 하자 내 마음은 오히려 조금 통쾌해졌다. 다음 날 지혜가 병실에 왔을 때 내가 웃고 있는 것을 보고는 조금 놀랐다. 영수가 기분 좋아 보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지혜야, 너 아니? 수년간 나는 늘 내 팔자가 기구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용기가 있었어. 그들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그날 저녁 병실의 불빛은 희미했고 창밖의 하늘은 무너질 듯이 어두웠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다.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복잡했다. 영수가 또 소식 가져왔어. 그녀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내 마음이 철렁했다.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민준이 일이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번에 정말 끝까지 갔어. 듣자 하니 회사가 큰 문제에 빠졌다고 한다. 민준이 다니던 그 작은 회사는 원래 몇몇 큰 고객에게 의지하여 겨우 유지되고 있었다. 얼마 전 터진 가족 추문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자 그 고객들은 의심을 품었다. 친엄마까지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가장 큰 협력업체가 직접 계약을 해지했고 자금줄은 즉시 끊겼다. 월급은 계속 밀렸고 직원들은 불만이 많았다. 민주는 더 이상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에게 해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가 그를 믿겠는가? 네 엄마도 때리는 주제에 네가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더 나쁜 것은 그가 이전에 투자했던 건도 있었다는 것이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친구가 소개해준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대. 그런데 돈을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은 돈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초조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인내심이 부족했고 늘 지름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떡이 어디 있겠는가. 채권자들이 곧 찾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 문 앞에서 기다렸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빌린 아파트 아래층까지 찾아왔다.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박민준, 언제 돈 갚을 거야? 더 질질 끌면 당신 조심해. 라고 말했다. 민주는 겁에 질려 방 안에 숨어 문을 열지 못했고 휴대폰도 꺼두었다. 그는 한때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이미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옛날 친구들은 나는 그가 예전에 늘 자랑하듯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엄마, 오늘 누구랑 술 마셨어요? 그분은 누구누구 간부인데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화하면 두어 번 올리다 끊기거나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거나 아니면 모르는 척했다. 술 친구들,
결국 돈이 없으니 사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구나. 지혜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어젯밤 어떤 사람이 그가 길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고 떨고 있는 것을 봤대. 옆에는 채권자들이 버려놓은 협박 쪽지가 있었고 그는 집에 돌아갈 용기조차 없어서 그저 월세방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대.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는 어디에 사는데? 낡은 반지하 방이래. 듣자 하니 방에 물이 새고 밤에는 너무 춥대. 지혜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가 창가에 기대어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봤대. 내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떠올랐다. 칠흑 같은 밤,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월세방은 음침하고 축축했다.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창밖 건너편 아파트에는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아이들은 웃고 떠들고 여자들은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따뜻한 밥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남의 집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 밥을 떠올렸을까.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어떤 사람이 그가 방 안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대. 한 문장을 반복해서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가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대. 내 심장이 세게 울렸다. 손에 든 죽을 하마터면 쏟을 뻔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가. 하지만 지금은 위로가 아니라 가슴 아픔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나는 이 말이 효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갈 곳 없는 후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베개에 기대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기 쉽지만 어떤 잘못은 일단 저지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나는 그 열대의 따기의 강도를 기억하고 그가 포효하며 나를 쫓아냈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 장면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와서 그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한들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지혜는 나지막이 말했다. 영수가 마음이 약해지지 마. 이건 그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창밖을 향했다. 밤이 깊었고 멀리 아파트 건물에는 불빛 하나가 외롭게 켜져 있었다. 마치 인간 세상의 비극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수많은 눈빛처럼. 그래, 자업자득. 이 모든 것은 내가 바란 것이 아니지만 내가 막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어. 그날 오후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식염수 팩에서 똑똑 떨어지는 소리는 여전했지만 유독 귀에 거슬렸다. 내가 눈을 감고 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눈을 떴다. 박민준이 털썩 무릎을 꿇고 침대 앞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슴을 찢는 듯이 울부짖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두 손을 모아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눈빛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필사적으로 구명줄을 잡으려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알다니. 열대의 따기가 내 얼굴에 날아들 때 너는 이런 날이 올 줄 왜 생각하지 못했니? 그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채권자들에게 쫓겨서 갈 곳이 없어요. 서연이도 떠났고 친척들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자업자득이에요. 엄마를 때리지 말았어야 했고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가 잘못했다고? 민준아, 그 옛날 내가 부엌에서 쓰러져서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할 때 너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면서 고개 한 번 들지도 않고
엄마는 왜 이렇게 맨날 조심성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잖아. 그때는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니? 그는 얼어붙었고 눈빛은 흔들렸다. 나는 계속해서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의 내가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 너와 서연이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애원했는데 너희는 한 명은 꾀병 부린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바쁘다며 나보고 직접 일어나서 마시라고 했지. 그때는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니? 내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내가 아픈 몸으로 네 아들 등교를 돌보고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에 데리러 갔는데도 너는 바쁘다는 말 한마디 던지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민준아,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네 엄마라는 것을 기억했니? 너무 늦었어. 박민주는 온몸이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자기 가슴을 치며 목이 쉬도록 말했다.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저를 때리든 욕하든 다 괜찮으니 제발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앞으로 꼭 달라질게요. 엄마를 잘 모시고 노후를 책임질게요. 제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내 시선은 칼날처럼 그의 몸에 박혔다. 잘 모신다고? 민준아, 나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너를 다 꿰뚫어 봤어. 네가 입으로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일단 내 손에 돈도 없고 집도 없으면 너는 여전히 나를 싫어하고 내쫓을 거야. 네가 말하는 잘 모신다는 것은 그저 돈과 아파트 때문일 뿐이야.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때 지혜가 옆 의자에서 일어섰다. 손에는 USB와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박민준,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동영상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식탁 위에서 서연이 분통을 터뜨리고 내가 당신에게 열대의 따귀를 맞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장면. 화면은 선명했고 지혜는 싸늘하게 말했다. 이것은 이웃집 CCTV 이 영상이야. 이미 저장해 두었고 공진사무소에도 제출했어. 만약 언젠가 네가 또다시 어머니를 위협한다면 법원은 증거를 갖게 될 거야. 박민주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이, 이어서는 절망이, 마지막에는 죽은 잿빛만이 남았다. 엄마. 그는 고개를 돌려 날 보았다.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CCTV까지 다 저장해 두셨어요? 저를 완전히 못 믿으시는 거죠? 나는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너를 믿어? 나는 이미 너 때문에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 민준아, 기억해. 친엄마는 네가 때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화풀이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야. 네가 날린 그 열대의 따귀는 네가 아들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는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세게 찧었다. 쿵 하는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엄마의 세상에서 완전히 내쫓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꼭 엄마를 잘 모시고 노후를 책임질게요. 나는 그를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싸늘하게 비웃었다. 잘 모신다고? 필요 없어. 내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나는 네가 나를 부양할 필요 없어.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들어 날 보았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고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병실은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지혜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박민준, 어머니는 이미 결정하셨어. 더 이상 너에게 의지하지 않으실 거야. 평생 너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없으시다고. 박민준의 몸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버려진 강아지처럼.
그의 울음소리는 점점 낮아지더니 결국 큰 느낌으로 변했다. 내 마음속에는 통쾌함이 없었다. 그저 차가운 체념만이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내 몸이 조금 회복되자 지혜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갑자기 제안했다. 영수가 실버타운에 한번 가볼래? 다른 뜻은 없고 그냥 바람이나 쐰다고 생각해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마음이 철렁했다. 실버타운이라는 그 몇 글자는 한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었다. 나는 늘 양로원에 사는 것은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진정으로 나를 실망시킨 것은 양로원이 아니라 그 열대의 딱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번 가보자. 그날은 햇살이 눈부셨다. 차가 실버타운 대문으로 들어설 때 나는 차 창밖으로 푸른 나무와 꽃밭, 그리고 깔끔한 산책로를 보았다. 새소리는 청아했고 공기 중에는 풀 내음이 섞여 있었다. 내 마음은 갑자기 편안해졌다. 이곳은 양로원이라기보다는 조용한 공원 같았다. 지혜가 나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대문에는 제복을 입은 2명의 경비원이 웃으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김 어머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태도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직원을 따라 로비로 들어섰다. 넓고 밝았으며 바닥은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했다. 로비에는 몇몇 노인들이 소파에 둘러앉아 잔기를 두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친근함을 느꼈다. 직원은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작은 스위트룸에는 침실, 거실, 화장실이 있었고 채광이 아주 좋았다. 모든 방에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만약 노인이 넘어지거나 갑자기 병이 나면 시스템이 즉시 알람을 울리고 의료진이 바로 달려올 것이라고 했다. 김 어머님, 이곳은 24시간 의사가 상주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젊은 직원은 웃으며 설명했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밀려왔다. 예전에는 내가 아플 때 물 한 잔만 달라고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혐오와 냉대뿐이었다. 이제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누군가가 달려올 것이다. 복도를 걸으면서 내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다. 하지만 과거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3년 전 바로 그 불안감 때문에 몰래 아파트와 저축을 신탁에 맡겼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얼마나 두려웠던가. 늙어서 버림받을까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까봐 두려웠다. 오늘 이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문득 그 상견지명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버타운 정원에는 몇몇 탈머니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다. 내가 걸어가자 그들은 모두 나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인가 봐. 정신이 아주 좋네. 혼자 오셨어요? 만약 자식들이 불효하면 진작에 자기 앞가림을 해야지. 우리 좀 봐요. 여기 살면 잘 먹고 잘 놀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나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예전에는 집에서 늘 내가 짐이라고 생각했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존경받고 심지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한 할머니는 웃으며 내 손을 두드렸다. 그래도 언니가 똑똑하네. 진작에 아파트를 신탁에 맡겨버리고. 우리 좀 봐요. 자식들한테 다 뜯긴 노인들은 매일 근심 걱정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데 언니는 얼마나 홀가분해. 내 마음이 철렁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적어도 이번에는 내가 지지 않았어. 직원은 나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넓고 밝았으며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몇몇 요리사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반찬은 풍성했고 영양 균형도 잘 맞춰져 있었다. 김 어머님, 여기는 매일 세끼 식사가 반찬도 많고 영양사 선생님이 어머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을 조절해 드립니다. 혹시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 향기를 맡으며 마음이 시큰거렸다. 예전에는 매끼니 박민준 부부의 입맛에 맞출까봐 노심초사했다. 이제 그들은 없지만 나는 마침내 나만을 위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다. 직원이 합의서를 내밀었다. 종이가 내 눈앞에 조용히 펼쳐졌다. 내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펜을 들어 내 이름을 신중하게 서명했다. 김 어머님, 저희와 함께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실버타운 회사의 생활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온했다. 매일 아침 나는 정원에서 산책을 했다. 햇살이 몸에 쏟아지고 꽃향기가 코를 스쳤다. 함께 사는 노인들 중 어떤 이들은 태극권을 하고 어떤 이들은 담소를 나누었다. 가끔 아이들이 찾아오면 정원은 작은 축제처럼 시끌벅적했다. 나는 종종 벤치에 앉아 조용히 햇볕을 쬐었다. 그 평온함과 자유로움은 내가 수십 년간 누려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 평온함 뒤편에는 박민준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혜는 가끔 소식을 전해주었다. 민준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폐업을 선언했고 직원들은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그는 앞장서서 희생양이 되었다. 그는 앞장서서 희생양이 되었다. 그는 앞장서서 희생양이 되었다. 밤에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밤에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저 밤이 밖에 나가지 못했다. 이 소식들을 들었을 때 나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으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바로 자업자득이구나. 내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날까지 걸어온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 경비원이 나에게 말했다. 김 어머님, 눈앞에 손님 오셨어요. 아드님이시래요. 내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나는 천천히 정원 대문으로 걸어갔다. 높다란 철문 밖에 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너무 말라 내가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옷은 구겨져 마치 주워 입은 것 같았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이미 흔적도 없었다. 엄마, 그는 철문에 달려들어 두 손으로 철창을 꽉 움켜쥐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제발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는 햇살 아래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울부짖으며 목이 쉬어 있었다. 회사도 없어졌고 돈도 없어졌고 서연이도 떠났어요. 친척들도 모두 저를 외면해요. 엄마, 저에게는 엄마밖에 안 남았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시큰거림 뒤에는 차가운 평온함이 찾아왔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가 분명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민준아, 네가 잘못했다고? 나는 네 마지막 의지처가 아니야. 우리의 모자 관계는 그 열대의 따기를 맞을 때 이미 완전히 끊어졌어. 철문 밖에서 그의 울음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그는 온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철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억하니? 그 옛날 내가 부엌에서 쓰러졌을 때 너는 못 본 척했고 내가 아파서 열이 났을 때 너는 바쁘다고 했지. 그때부터 너는 이미 나를 짐으로 여겼어. 나중에는 내 얼굴에 열대의 따기까지 때릴 수 있었으니 그 순간 너는 이미 이 핏줄을 네 손으로 끊어버린 거야.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칼날처럼 한 문장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찢는 듯이 울부짖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저를 아무리 미워해도 제발 저를 버리지는 마세요. 내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철문 안과 밖은 마치 두 개의 세상 같았다. 나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산책로에 쏟아졌다. 나는 한 걸음 걸어 들어갔다. 마음속은 전례 없이 평온했다. 수십 년간 나는 남의 시선 속에 살았고 나는 눈치를 보며 살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이 되었다. 날마다 시간이 흘러갔고 나는 점차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다. 이른 아침에는 정원에서 일출을 볼 수 있었고 저녁에는 몇몇 탈머니들과 벤치에 앉아 한담을 나누었다. 어떤 이는 자식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모두 웃었고 서로를 위로했다. 거짓이 아니었다. 거짓이 아니었다. 그가 어릴 적 책가방을 메고 집으로 달려와 배고파요. 라고 소리치던 모습. 첫 월급을 받아서 라고 소리치던 모습. 하지만 인생은 원래 이런 법. 나중에 그는 변했고 나는 수십 년을 참으며 나 자신을 그림자처럼 만들었다. 그 열대의 따기가 나를 꿈에서 깨울 때까지. 나는 문득 깨달았다. 모성애가 아무리 깊어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면 존엄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이 평생 나는 더 이상 남에게 노후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나의 숨겨둔 배이자 나의 선택이었다. 김영숙은 많은 노인과 다르지 않았다. 젊었을 때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끼고 절약하며 모든 정성을 아들에게 쏟아부었다. 늙어서는 드디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혐오와 열대의 딱이었다. 그녀가 참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수년간 그녀가 부엌에서 쓰러졌을 때 아들은 못 본 척했고 그녀가 아파서 열이 났을 때 며느리는 꾀병 부린다고 했다. 심지어 아픈 몸으로 손자를 학교에 데리러 갔을 때도 애를 제대로 못 돌본다고 그녀를 제대로 못 돌본다고 타박을 받았다. 그녀는 꼭 참고 견디며 가정이 좀 더 견고 견디며 바로 그 열대의 따귀가 그녀를 완전히 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았다. 3년 전부터 몰래 준비해 두었던 노후 신탁이라는 숨겨둔 패를 꺼내 들었다. 전화 한 통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모든 계산은 물거품이 되었다. 아파트와 저축을 굳게 지켜낸 것은 오직 자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였다. 나중에 우리는 그녀가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정원이 있었고 의사가 있었으며 또래 친구들이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며 마침내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사업, 결혼, 인간관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결국 철문 밖에서 무릎 꿇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의 모자 관계는 그 열대의 따귀를 맞을 때 이미 끊어졌어. 이 이야기는 가슴 아프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준다. 노인이라고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지혜와 저력으로 후반생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진정한 가족에는 요구와 계산이 아니라 존중과 보살핌이어야 한다.